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마음이 먹먹하다. 미래통합당이 공식 출범하는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가 했던 말이었는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출범은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국민들의 부름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달라고 하는 탄핵으로 인해 흩어졌던 보수가 3년 만에 다시 뭉쳤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새 보수당을 대표하는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불참했지요. 최고위원으로 선임된 이준석 새보수당 젊은정당 비전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편의를 위한 지역주의는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호남신당의 창당은 결코 새로운 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호남 3당의 민주통합당은 난항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동을 걸었는데요. 관련 소식과 더불어 오늘의 이슈들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배우자가 도이치파이낸스 주식 매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2013년 후보자 배우자가 매수할 당시에 그 서면 답변에 보면 공모 절차에 참여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금감원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 검색을 해봤는데 공모에 대한 공시는 전혀 없습니다. 2018년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최이배 의원이 윤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주식 관련 의혹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뉴스타파에서 이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취재한 기자 2부에서 만나봅니다. 낯선 불청객일 텐데 맞아주시고 잘 대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있다가 안전하게 귀가를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마음은 뿌듯한. 우리 아산에서 한 2주 이상 머물고 가시는데 이게 인연이 돼서 다음에 또 우리 지역을 다시 찾아주시고. 우한에서 2차 전세기로 귀국해 충남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한 교민들이 어제 퇴소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오후 3시가 되면 생방송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격리생활 중에 위로가 되었을 방송 진행자를 3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2월 17일 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보수 세력들의 통합정당 미래통합당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기점으로 쪼개진 뒤 3년 만에 보수가 다시 한 지붕 아래 모였는데요. 당명도 당 색도 바뀌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도로 새누리당에 가깝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에 합류한 이준석 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나는 통합에 부정적이다 이런 말 했는데 합류는 하셨네요? 뭐 어쩔 수 없이 당대당으로 그 공동대표단이 결정해서 합당이 결의됐기 때문에 예. 제가 탈당을 하지 않는 한 저는 뭐 당연히 끌려가는 거죠, 우선 기본적으로는. 예. 방금 당대당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게 네. 당대당 아니고 흡수통합체로 보이기는 하는데 어때요? 저는 당연히 이제 뭐 선언적으로 당대당 신설합당을 이야기했지만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모양새들이 있는 것이 예. 지금 통합이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뭐 형식적으로 이제 말로써 뭐 탄핵의 강을 건너고 그리고 뭐 새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개혁 보수의 길을 걷고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뭐 지금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 사실 미래통합당이 한 1, 2주 내로 보여주는 행보들이 사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던 표와 거기 더해가지고 과거의 바른미래당 시절이나 아니면 새로운 보수당이 가지고 있던 다소 이제 개혁적이고 중도적인 성향의 표들까지 합쳐낼 수 있는지를 예. 가릴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우려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 새로운 보수당 출신의 의원들 발언권이 약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아니 그래요. 합당은 자기들끼리 막 신나게 하더니만은 나중에 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이걸 떠넘겼습니다. 최고위원들을.
그래요. 오늘 유승민 전 대표는 왜 참석 안 한 겁니까? 뭐 아무래도 유승민 대표는 지난번에 이제 본인이 그 대선을 패하고도 그 6개월에서 1년 가까운 자숙 기간을 보냈던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뒤에도 지방선거를 바른미래당이 참패한 뒤에도 책임을 지는 기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은 뭐 사실 이번에 합당이라는 것이 하나의 뭐 아까 황교안 대표의 언급처럼 먹먹한 성과물이라기보다는 다소 좀 자책해야 될 부분, 자숙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러면? 저는 뭐 유승민 대표는 계속 언급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중도 보수 진영의 의석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뭐냐라는 말을 계속 던졌는데 예. 그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지금의 통합 형식보다는 좀 다른 형식들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수혜 논리라든지 아니면 단순 논리 때문에 좀 이렇게 흘러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기분이 언짢을 것은 사실으로 보입니다. 그럼 기분이 언짢아졌으면 뭐 지금 합당하기 전에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흘러나왔던 유승민 수도권 차출로는 불가능하겠네요. 뭐 사실 미래한국당 시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다소 이제 너무 정치 공학적으로만 다들 생각하는 행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 미래한국당도 뭐 당연히 뭐 창당을 하면은 불출마자랑 무슨 뭐 낙천자로 옮겨가지고 20명씩 뭐 옮기겠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예. 그게 사실 사람의 심리를 생각하면 나올 수 없는 방안이거든요. 예. 너를 낙천시키고 너를 옮기기까지 하겠다. 너를 멀티로 강제 수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유승민 의원이 지금까지 보수를 위해서 했던 고민이나 고찰들에 대해 가지고 뭐 큰 영역을 어떤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장기판의 말처럼 당신은 그럼 이제 수도권 나가서 뭐 험지로 나가라 뭐 이런 것들이 예. 뭐 사실 글쎄요. 저는 이 정치라는 것이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데 어떤 분이 그런 뭐 기계적인 움직임에 뭐 동화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럼 뭐 출마는 안 하더라도 선거가 다가오면 뭐 선대위원장이든 어떤 형태로든 선거에 도움을 주지 않을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저는 뭐 그것도 앞으로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제 모양새를 갖추고 예. 또 무엇보다도 뭐 선대위라는 것이 우선 제대로 뜨려면은 정당이 어쨌든 방향성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1, 2주 안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공천이나 아니면 인적쇄신에서 먼저 첫 번째 결과물들이 나올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건 지도부 관계없이 공관위에서 최대한 개혁적인 방향으로 뭐 젊은 세대가 많이 나서는 어떤 선거가 된다. 그럼 유승민 대표 본인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겠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TK에서 본인들의 친박 지원 유사진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처음 1, 2주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그대로 다 들어왔단 말이죠. 예. 그 1, 2주가 어떻게 지금 이준석 위원이 그려보는 그 미래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최고위원회는 앞으로 이제 뭐 도장 찍을 일, 그러니까 공천장에 도장 찍을 일밖에 없다고 보고요. 예. 이제 한 그 1, 2주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주도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공간위에서.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다만 최고위에서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항상 뭐 지켜내야 할 것은 공천관리위원회를 흔들려는 시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뭐 TK에 있는 다선 의원들이란지 이런 분들이 물갈이 움직임에 반대하는 경우 이럴 때는 또 최고위원회에서 당연히 그 방어막이 되어줘야죠. 예.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 부분은 완전히 해결된 겁니까? 저는 이거 뭐 불완전하게 해결됐지만은 예. 그래도 제가 뭐 지도부 일원으로서 한 가지 뭐 원칙으로 잡고 싶은 거는 예. 탄핵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할 수도 있는데요. 그걸 예. 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건 무조건 전 해당 행위자 분열적 행위로 볼 겁니다. 그거는. 예. 그건 어떤 방향이든지요. 그래서 예. 아마 총선을 앞두고는 우리 왠지 집 치우라 그러면은 어떨 때는 열심히 치우고 어떨 때는 이불로 덮어놓지 않습니까? 예. 뭐 이불로 덮어놓는 모양새가 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한동안. 예. 뭐 빅텐트 반문연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일단 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 당만 합친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나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제가 공개적으로 언론에도 안철수 대표와 함께하는 분들도 같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데 지금 보면은 뭐 김영환 전 의원이라든지 예. 아니 문병호 전 의원 같은 분들이 합류해 있는데 예. 이분들은 사실 그 국민의당에서도 순수 안철수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와 생각을 같이 해서 뭐 비례대표 의원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뭐 방금 언급한 것처럼 비례대표 신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뭐 손학규 대표의 통큰 결단 또는 안철수 대표의 어쨌든 통큰 결단이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뭐 손학규 대표의 결단은 뭐 기다리는 사람이 이제는 좀 이상한 사람이고 예.
안철수 대표의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 견제를 위한 결단이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문은 열어놓고 있다.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 보고요. 실제 안철수 대표와 함께하는 인사들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연대나 이제 통합의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만은 예. 또 반대로 뭐 현실론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도로 새누리당이란 비판은 현 시점에서는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먹고 그리고 도로 새누리당에서도 이번에 불출마하신 분들의 이면을 보면은 예를 들어 예. 김세연, 뭐 예를 들어 김영우 이런 개혁적인 분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빼기 개혁적인 분들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얼마나 더 인적 쇄신을 하고 그 자리를 더 신선한 분들을 채워 넣느냐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평가가 나올 거라 봅니다. 예. 지난번에 그 한 여론조사에서 통합의 시너지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결과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지점을 가장 우려하고요. 예. 제가 오늘 이제 회의에서 언급했던 게 2012년에 그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공식 출범했던 게 2월 13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한나라당의 새누리당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뭐 여러 인적 쇄신과 또 좌클릭이라고 하는 정강 정책 쇄신 이런 게 있었는데 예. 2월 13일에 시작해도 별로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2월 17일인가요 오늘이? 예. 제 생각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늦추지 말고 이제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방금 이야기하신 과거는 뭐 소위 말하는 좌클릭 또 새로운 공약, 정책 이런 거 내면서 국민들한테 박수 받은 지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에 그게 사실 과연 될 진짜 것인가? 그 당시에 이제 사실 아까 좌클릭과 어쨌든 이런 부분도 언급했지만은 예. 그 당시 핵심 모토는 결국에는 MB 시대에 대한 청산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MB가 주도하던 뭐 선진화의 질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 시절 제시했던 경제민주화라든지 새로운 질서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에 국민들이 공감을 했던 것인데 예. 저는 결국에는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소위 말하는 모양새는 갖췄지만은 비전을 보여주는 과정이 있어가지고는 그때보다 진도가 느리다. 예.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앞으로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까도 그 공천관리위원 이야기를 했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의 전권을 뭐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과연 그게 그대로 먹혀 들어갈 것인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뭐 사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공천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뭐 아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겠죠. 그에 못지않게 적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예. 지금 시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김영우 공천관리위원장이 잘못하는 지점이 있다고 명쾌하게 짚어내지 못하는 한 개입하는 것이 무조건 그거는 역풍이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악수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이항구 공천위원장의 어떤 진박 마케팅,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은 모든 지금 의원들이나 뭐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항구 공천관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뭐 정홍원 공천관리위원장이나 그 전에 또 김문수 등 뭐 안강민 여러 분들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그 청와대와 교감이 강했던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뭐 사실 지금 상황에 청와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불합리한 공천을 할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뭐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어느 공천관리위원장보다 국회의장으로서 정치를 잘 알고 또 그리고 뭐 당내에서 권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공천 잡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저는 근데 잡음은 좀 있어야 됩니다. 예, 원래 이게 개혁과 혁신이라는 것은 보면은 매우 강도가 높아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뭐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 반발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 없이 또 너무 순탄한 게 이렇게 간다는 것은 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적절한 갈등은 뭐 가능하다 보고 다만 그것이 합리적일 때 또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이준석 위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주간 경향 방기용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범보수 지정의 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러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일단 그 당명 자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 말씀하셨던 대로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 전진당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계 청년 정당, 브랜드 뉴파티를 포함한요. 이 정당들이 모두 모여서 미래통합당으로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당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게 사실인데 사실상 그 안에 면면을 뜯어보면 과연 이게 사라진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도부 체제는 기존 황교안 대표 체제가 그대로 가고요. 예. 뭐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이런 핵심 당직은 모두 한국당이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예. 미래통합당의 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원들의 면면도 사실 기존 당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 최고위원 12명 가운데 한국당 몫이 8명이고요. 예. 그 외 4명이 이제 다른 얼굴들인데 그 안에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준석 새보수당 젊은정당 비전위원장 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또 따져보면 전체 이제 최고위원 12명 가운데 10명이 옛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예. 그렇게 또 계산을 해서 보면 이제 일견 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이번 미래통합당 관련해서 비판을 좀 했는데 도로 새누리당이다. 네,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과거통합당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거든요. 예. 여기 비판도 일견 좀 일리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겉으로는 당대당 통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흡수통합으로밖에 비춰질 수 없다. 네, 뭐 대통합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뭐 소통합이다 이렇게 표현들 하시더라고요. 예. 유승민 의원은 왜 불참한 거예요? 유승민 의원은 뭐 사실상 보수 지형이 3년 만에 통합하는 잔칫날이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뭐 불참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이 이제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보수의 혁신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황 대표와 직접적인 대면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계속해서 요구했던 혁신 요구안들이 이번 통합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통합의 포문은 열었는데 원하던 집이 아니어서 들어가지는 않고 있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물론 뭐 이제 통합에 동의를 했으니까요. 참여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정작 이제 자신이 생각했던 구상했던 그런 모양새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심 불만을 내비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5선이죠. 정가윤 의원 또 4선 유기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통합당 출범 이래 친박계 의원 그 두 분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제 울산 중구를 지역구로 하고 유 의원은 부산 서구 및 서구 동구의 지역구를 둔 중진 의원인데 이 두 명의 불출마 선언으로 이번 그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한국당 현역 의원은 17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불출마 선언이냐 이제 그 부분은 또 따져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뭐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공천 신청도 했고 또 면접까지 본 상황에서 불출마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따져보니까 공천 받을 가능성이 좀 낮아서 어렵겠다 해서 한 불출마 선언일 수도 있고요. 이제 이분들의 이제 실질적인 그런 진위 여부라든지 어떤 의도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총선을 더 겪어보면서 공천 과정을 겪어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가윤, 유기준 의원이 다 PK니까 TK, PK 중진 압박은 스스로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50% 물갈이 공천 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내세웠는데 어쨌든 간에 그 공천을 진행할 수 있는 원동력에는 더 좀 힘이 붙은 건 사실입니다. 예, 또 하나의 통합당이죠. 이른바 민주통합당. 여기도 거의 다 될 뜻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민주통합당은 뭐 아시다시피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 이제 호남 기반 정당들에 이제 모여서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거의 다 통합이 목전까지 와 있었는데 날짜도 17일 오늘 이야기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날 것으로 알려졌었죠. 근데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대표가 오늘 이 합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명분은 이렇습니다. 호남 신당 창당은 결코 새로운 길이 될 수가 없다. 결국은 이 호남으로 해쳐 모여는 다시 이제 우리 정치가 구태로 회귀된다. 뭐 이런 명목이고요.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세대 교체를 위한 청년 세력
이 중심이 돼서 개편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민주통합당의 어떤 그런 개편 과정에서는 이 청년들의 목소리, 청년 세력이 없다. 뭐 예. 이런 계속해서 이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 통합 관련해서 통합 합의문 추이는 아주 뭐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 심사를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좀 일각에서는 또 탈당 러시가 또 이뤄진다고 보도가 됐었죠. 예. 지금 그 안에 내용이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손학규 대표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분의 그 말씀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다 이제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네. 예, 물론 청년들이 또 중심이 돼야 되는 부분도 예. 있고요.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죠. 예. 맞는 말씀인데. 그걸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야지. 그렇습니다. 저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분은. 예, 알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얘기 해봅시다. 예. 29번째 확진자 이어서 30번째 확진자도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29번째 확진자는 올해 82살 한국인 남성,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분으로 알려졌고 그 환자의 확진자의 부인도 오늘 코로나19 확진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29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이유가 감염 경로가 불투명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이력도 없고요. 발열이나 이런 의심 증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 그 28명의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도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방역망 바깥에서 감염이 일어났다 뭐 이런 가정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지역사회 내에서 대량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일어날 수 있고요. 지금까지 환자들은 전부 방역망 내에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다녀온 적도 없고 그렇죠. 어디서 접촉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래도 몇 가지 좀 추정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예. 해서 지금 또 업데이트된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만간 아마 이제 감염 경로나 예. 이런 것들이 밝혀질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예.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29번째 확진자가 먼저 나오고 30번째 확진자는 이제 부부 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30번째 확진자가 그 따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자가 격리로. 네, 그렇습니다. 격리된 상태였었는데 왜 조선일보 기자를 만났을까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격리된 사람 왜 기자가 만났지? 그거는 저희가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예.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굉장히 좀 당황해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사무실 내에서도 그 기자가 자가격리 뿐만 아니라 이제 예.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견 당연한 그런 예. 그럼 이 순서 부분도 아닙니까?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체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자신이 직접 뭐 방문을 해서 접촉을 했다라는 걸 이렇게 기사화를 했기 때문에요. 예. 저로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태죠. 예,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영화 기생충 촬영지를 지자체에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관광재단 이런 곳에서 이제 기생충 주요 촬영지를 탐방하는 기생충 팸투어를 개발을 하는데요. 이제 보면 영화에서 그 등장했던 그런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현동에 있는 뭐 슈퍼라든지 그리고 종로 자문 터널로 내려가는 계단이라든지 그리고 노량진에 있는 피자집 예, 뭐 예. 이렇게 해서 코스를 몇 가지를 이제 선정을 해서 같이 이제 해설사가 동행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에요. 예.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게 워낙에 이제 서울 관광정보 사이트나 이런 곳에 기생충 촬영지가 어딘지를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영상과 예. 게시물이 있는데 여기에 막 지금 그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에 하루에 6만 건씩 그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클릭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한 정보구나라고 해서 그런 구상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 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논리는 뭡니까? 반대하고 있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기생충이란 영화 자체가 아름다운 풍광이라든지 우리 한국의 어떤 고유의 문화를 이렇게 내세워서 만든 그런 영화가 아니라 예. 한국 사회의 어떤 불평등이라든지 주거 불평등 그리고 반지하의 어떤 그런 그 생태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 그 어떤 문제점들을 이제 보여준 드러낸 그런 영화인데 빈부격차? 그렇습니다. 예. 그런 빈부격차라든지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보여준다는 건 사실 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제 그 반지하나 이런 곳은 그 하나의 유물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사는 공간을 누군가의 어떤 구경거리로 만든다는 것 이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하나 이제 비판하는 그런
이런 지점들은 이게 기생충 영화 보면은 이제 물이 막 범람하고요. 예. 예, 화장실도 막 범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배수 시설은 어떻게 개선을 할지 이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더 빨리 내놓던지 아니면 가난한 그 세입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번 영화를 계기로 더 좀 강력하게 수면 위로 좀 떠올려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뉴스타파가 직접 경찰이 내사했던 보고서까지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 의혹을 제기하고 취재해온 시민보 기자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어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지난해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때 지적됐었죠. 그렇습니다. 예. 최이배 의원이 이야기했을 건데 이게 뭐 네. 다른 언론으로 기사화된다거나 깊이 파고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 의원들이 그 요구했던 자료를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전혀 제출을 안 했고요. 또 당시 도이치모터스의 권우수 회장이 여야 합의로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는데 당일날 출석을 안 했죠. 예. 뭐 새로운 증인도 없고 새로운 자료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기존에 나왔던 의혹 말고는 추가적인 어떤 깊이 있는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여야가 합의해서 부르기로 했는데 안 나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는 수입차를 이제 수입해오는 네, 맞습니다. 회사이고, 근데 이게 주식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문제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회사가 2009년에 우회 상장을 했어요. 다른 예. 상장사를 사가지고 우회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시초가가 9,000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런데 한 10달 정도 만에 거의 뭐 한 2,000원 아래로 떨어져요, 주가가. 이 상황에서 이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예. 그 상황에서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주가 조작의 선수 이모 씨를 만나서 예. 주가 조작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주가를 띄워보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한테 100만 주 정도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인수합병이 되고 나면 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엔 보호예수라는 게 걸립니다. 예. 그래서 1년 동안 매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죠. 이 11월이라는 시점이 보호예수가 딱 풀리는 시점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시점을 맞춰서 작전에 들어갔고 예.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주가 조작을 하려면 주식이 있어야 되고 예. 돈이 있어야 되고 예. 계좌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주식은 이제 권오수 회장이 줬잖아요. 예. 이제 돈과 계좌를 제공할 만한 전주가 예. 필요한 상황이죠.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금감원한테 걸리니까. 그렇죠. 이 전국 쪽에서 여러 계좌가 사람이 해야잖아요. 필요하죠. 예. 그리고 주식도 많이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수급을 조절하려면. 예. 근데 도이치모터스의 주주 중에 한 명이었죠.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의 주식도 갖고 있고 돈도 있고 계좌도 있으니까 이걸 다 빌려준 거죠. 이모 씨한테. 소위 말하는 선수한테. 그렇습니다. 당신이 한번 내 걸로 해봐라.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경찰 보고서에 있다는 얘기죠. 경찰 이 내용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경찰이 내사하고 보고하고 예. 수사까지 들어간 겁니까? 정식 수사는 못 갔고요. 예. 이제 내사도 사실은 경찰에서 정식 내사가 되려면 예. 경찰 내부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내사 번호라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예. 내사 번호까지는 받은 걸로 확인이 됐는데 예. 수사로 전환은 못 된 겁니다. 예. 그러면 경찰이 내사하면서 네. 이 관련자들을 뭐 소환이라든가 네. 참고인이라든가 뭐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건에 대해서 경찰이 알게 된 어떤 계기를 제공한 사람, 이 사람 조사는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전주 중에 한 명도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권오수 회장하고 그 이모 씨, 예. 선수 이모 씨, 혹은 김건희 씨는 조사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로서는 뭔가 입수를 했고 네. 내사가 들어갔고 관련자도 한 몇 명 불렀고 네. 그런데 본격적인 수사로 진척이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걸 수사하려면 진술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진술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때 주식을 어떻게 매매했는지 예. 이런 게 쫙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거 이제 금감원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한국거래소가 갖고 있는 걸 금감원이 통제하고 있죠. 예. 근데 금감원에다 자료 제공을 요청을 했는데 예. 금감원이 경찰한테 못 준다라고 예.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사가 그냥 중지가 된 거죠. 금감원을 왜 안 줬습니까? 그게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법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법적으로 예. 금감원에 경찰이 영장 없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금감원이
응할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건 수사를 어떻게 해요? 검찰만 오로지 검찰만 할 수 있어요. 오로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 지휘 아래서 경찰이 검사의 허가를 받아서 영장을 청구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타파 쪽에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라든가 예. 뭐 김건희 씨라든가 윤석열 총장 아내죠. 네. 또 그 아까 얘기했던 선수라든가 네. 연락 취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쪽에 저희가. 대한 예.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 주가 조작의 선수 그 이모 씨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예. 저 이분 찬데 굉장히 몇 달 걸렸어요. 몇 달 걸려서 만나지는 못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2번 통화를 했는데 처음에 제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하고 주식 일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니 거기서는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지금 물어보시죠?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건희 씨를 만나봤냐?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또 통화를 했죠. 그때는 저는 이 일에 정말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제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권오수 회장이나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등기 우편도 보내고 사무실로 찾아가도 가고 뭐 전화도 했습니다만 아무런 답변을 현재 이 시간까지 아무런 답변을 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후속 보도 준비하고 계시죠? 예, 당연히 뭐 준비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그 경찰 내사 자료 또 나름대로 뉴스타파가 취재했던 자료 종합했을 때 그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 사이에 금전 거래도 있었다고 하고 하니까 어떻게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래였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 오늘 했지만 이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의혹 말고도 거의 10년간에 걸쳐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하고 김건희 씨가 금전 거래 관계를 수상한 금전 거래 관계를 가져왔던 것들은 사실은 공시자료 같은 데도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판단을 했을 때 저희가 보도한 경찰 보고서 내용도 사실의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심 기자 이야기처럼 검찰이 아니면 이 사람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검찰총장의 아내인 사람이 의혹이 있는 건데 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윤석열 총장이 항상 법과 원칙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의 아내든 간에. 근데 현실적으로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기를 바랍니다. 자, 뉴스타파 보도 이번에 그 지난번 청문회에서 나왔던 의혹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보도인데 이제 후속 보도가 나오면 더 자세하게 이제 구체적성을 띠겠죠. 지금 현재 다른 언론에서는 혹시 이거 뉴스타파 기사 발을 받아 쓴 언론이 좀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오늘 경찰청 관계자가 김건희 씨가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고 그래서 많은 언론의 기사들이 그거를 제목으로 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명을 뜯어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내사한 적이 있고 그 보고서에 김건희 씨가 나오는 것까지 맞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중점적인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주범은 따로 있으니까요. 아니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내사 대상자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건데 그걸 마치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기사들이 쫙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저도 기자지만 기사를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그 기사 이야기를 물어본 거는 검찰이 직접 움직이지 않는다면 또 여론이란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여론이 중요하겠죠. 그 어쨌든 내사가 아니라고 한 건 이야기 안 된다는 게 그 내사 보고서를 입수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오너 가족들이 아닌 이상 받기 어려운 혜택들을 왜 김건희 씨가 받았을까? 이런 의문점도 들어요. 정말 의문이에요. 저희가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큰 거래가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상장한 직후에 김건희 씨가 사실상 권오수 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 8억 원어치를 장외 매수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이거 사실은 특수한 관계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도이치 파이낸셜이라는. 이건 마치 현대자동차와 현대캐피탈처럼 도이치모터스에서 자동차 사는 사람한테 할부금융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출범할 때 이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 500원에 2억 원어치 김건희 씨한테 배정을 해줬어요. 비상장이니까 아무나 못 사는 주식이거든요. 요건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많이 보도가 됐지만 도이치 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기관 투자자인 미래에셋보다 20%나 싸게 산 의혹
이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은 전환사채도 다 팔았고 주식도 다 액면가 그대로 산가격 그대로 팔았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800원짜리 혹은 1,000원, 1,500원짜리 주식인데 누군가한테 500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 500원에 산 사람은 완전 이득을 본 거잖아요. 그렇겠죠. 대체 누구한테 팔았냐. 혹시 특수관계인은 아니냐. 예. 혹시 거래를 가장해놓고 맡겨둔 건 아니냐라는 알겠습니다. 의혹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다음에 길게 한번 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줍시다. 네. 아까 얘기했던 상장에서 한 9천 정도 했다가 2,000원대로 뚝 떨어졌다 했잖아요. 예. 다시 그러면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나중에? 그럼요. 한 1년, 2년에 걸쳐서 이게 8,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아하. 그리고 다시 4,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직 팩트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청취자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듣고 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신청곡은 제가 오늘은 한 곡이기 때문에 끝날 때 잔잔하게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모두 고맙습니다. 정말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격리 마지막 날. 마지막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짠해지는 것 같아요.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라고 사연 주셨어요. 특히 오후 3시에 라이브 방송 너무 좋았답니다. 3시 딩동댕 소리와 함께 시작된 선생님 방송도 잊지 못할 것 같고 심리지원단 여자 선생님 그리고 합동단장님의 구수한 안내방송 하트까지 써주셨어요. 그리고 펭수 성대모사 너무 재밌었네요. 제가 펭수 그림 그려드릴게요. 펭수 성대모사를 해주실진 모르겠지만 만약 해주신다면 꼭 녹음해서 15일 아침에 먼저 나갈 친구한테 들려주도록 할게요. 샌디 팽TV 팽팽 뒤로 해봐. 다음 편 왜? 신청곡이었습니다. 아이유의 무릎. 모두 잠드는 밤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YTN 라디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우한 교민들이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하며 지냈던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한 의료진이 교민들 마음을 위로하고자 진행했던 라디오 방송의 일부였습니다. 이렇게 직접 라디오 방송을 하며 사연도 읽어주고 신청곡도 틀어주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웃을 일 없던 교민들을 한 번이라도 웃겨주고자 인기 캐릭터 펭수 성대모사까지 하며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 방송의 주인공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님인데요.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우선 경찰 인재개발원에 자진 입소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제가 일하는 곳에 의료인 지원 요청이 왔었고, 예. 제가 격리된 분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신체적 문제가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해서 예. 포괄적으로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인 제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도 한 부분에서는 이 감염 우려가 있었을 텐데요. 예, 저도 사람인지라 예. 가기 전날에는 두려움도 있었는데, 예. 근데 막상 가서 보니 공간도 분리되어 있었고, 예. 만약 교민들 접촉할 때는 이제 방호복을 입고 진행해서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예. 그 교민들 건강 체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교민분들께서 직접 체온과 증상들을 체크해서 방 앞에 포스트잇을 붙여주셨고, 네. 저희 직원분들이 라운딩을 하면서 문제 있는 분들을 포스트잇으로 체크 촬영을 해서 의사에게 전달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24시간 대기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예. 저희한테 전화하실 수 있도록 예. 전화 대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근데 교민들을 직접 대면할 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우선은
그럴 때는 방호복을 무조건 입고 해야 되는데요. 예. 교민분들 직접 대면할 일은 검체 채취 외에는 그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해서 예. 모든 거는 문 앞에 있는 포스트잇으로 다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예. 제가 듣지 않으니까 방호복을 처음 입어보셨다고. 예. 대부분의 의사들은 뭐 감염내과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방호복은 잘 입을 일 없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메르스 사태 이후에 그래도 이렇게 큰 재난 상황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방호복을 뭐 입어보면서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라디오 방송을 해야겠다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라디오 방송하게 된 거는 뭐 저도 가만히 하루 종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방 안에 갇혀 있고 바로 옆방에 있는 뭐 사무실 가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언뜻 보니 하루 종일 제가 웃은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한번 좀 웃게 해드릴까. 그리고 여기 교민분들 이야기가 서로 힘이 될 거라 생각해서 밖에 어떤 말보다 이분들의 말씀을 서로 전달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방송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매일 하신 겁니까? 네, 매일 오후 3시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우선은 교민분들이 무조건 다 들으셔야 하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길게 하는 거는 부담이 있다 생각했고 최대한 10분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사연을 많이 보내주셔서 한 15분까지. 15분까지. 예. 네네. 그 사연이나 신청곡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것도 다 문 앞에 붙여지는 이제 쪽지, 종이 쪽지를 붙여주시면 그거를 사진을 찍어주시고 제가 그 사진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서 그거를 읽어드리고 신청곡을 틀어드렸습니다. 예,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하던데 처음 할 때 이런 반응이 쏟아질 줄 예감하셨습니까? 우선은 제가 방송 시작할 때쯤은 교민분들께서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여서 이게 힘든 상황이신데 제가 아무리 따뜻한 말을 해도 위로가 될지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퇴소하신 분들 인터뷰 보면 어떤 분이 가장 생각이 나냐 했을 때 팽수 성대모사 해주시고 저희를 즐겁게 해주시려고 갑갑한 마음을 달래주시려고 많이 노력했던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몇몇 분이 해주셨거든요. 상당히 보람 있으시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예, 저로서는 뭐 의사 된 거 자체가 저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타적으로 살기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저의 말을 작은 말을 듣고도 좋다고 해주신 저로서는 큰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예. 혹시 입소할 때 가족의 반대는 없었습니까? 우선 뭐 저도 성인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티를 안 내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와서 보니까 그동안 뭐 부모님 식사도 좀 잘 못하셨다고 이제 와서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사연 받고 음악 틀어주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여기 팽수 성대모사는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연령대를 쭉 봤었고 아이부터 50, 60대 분까지 계시는 걸 봤고 그래서 좀 저희 연령대에서 좀 좋아할 수 있는 만한 사람 아니면 캐릭터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 그래도 밝은 상징인 팽수를 성대모사 하게 되었습니다. 예. 원래 팽수 성대모사는 입소하기 전부터 특기로 갖고 계셨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저희가 입소했던 분한테 살짝 연락을 해봤더니 어떻게 성대모사 비슷했습니까?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많이 노력하시고 애쓰신 걸로 알고 있대 이렇게 대답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네네. 아까 우리가 오프닝 살짝 들어봤는데 어떻게 살짝 들어볼 수 있나요? 성대모사는? 성대모사 말씀입니까? 매니저 이겁니다. 네, 여기까지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방송을 10분, 15분 하는 것도 매일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따로 이게 구성해주는 작가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대본을 썼고 그래서 처음 본 정말 너무 단촐하고 그랬는데 나중 되니까 저도 처음에 인트로도 하게 되고 마무리 멘트도 하게 되고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막 같으면 안 되는 방송이거든요. 처음에 이게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사연들이 보통 많이 왔어요? 대부분의 사연은 이거 계시면서 그냥 다 감사하다고 전하시는 글이 정보 지원이 감사하다는 글이 대부분이었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팽수 성대모사 재밌었다는 분들 계시고 그 정도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다면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처음에 며칠간은 우한에 있던 습관이 남아서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 놀라 신경을 곤두세우셨고 예. 도시락도 지금 아니면 언제 먹을지 몰라서 허겁지겁 먹었다는 분, 그리고 그분이 또 이곳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뭐 일부 언론에서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는 것 같은데 다들 고마워하고 있으니 예. 오해하지 말으시면 좋겠다, 이런 사연 좀 보내주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들 그 방 안에 갇혀서 TV나 휴대폰 정도밖에 볼 수 없었는데 네네. 그 교수님의 그 하루에 15분짜리 10분짜리 방송이 상당히 위로가 됐던 모양입니다. 우선 뭐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 감성으로 방송반, 고등학교 방송반 분위기로 해서 예. 오히려 TV나 이런 재밌는 것보다도 잔잔하게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570명이 무조건 다 들어야 하는 방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 안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527분이 계셨었고 무조건 이제 천정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들어야 됐습니다. 예. 네네. 펭수 그림이 그려진 손 편지도 받으셨다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뭐 내용은 기억하면 선생님 펭수 성대모사 좋았고 노래 들려줘서 고맙고 그리고 제가 펭수 그림 그려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보내줬습니다. 예. 네. 그 마지막 방송할 때는 조금 짠했겠습니다, 스스로가. 예, 저도 마지막에 멘트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드디어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그러면서 내일이면 다 나가시게 되니까 뭐 잘 지내시고 뭐 그런 말씀 인사드리면서 저도 좀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도 지금은 나온 상태죠,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예, 맞습니다. 저희는 모두 직원과 뭐 당연히 교민들은 했고 저희 직원들도 다 음성 판정까지 결과를 듣고 나와서 있는 상태입니다. 예, 또 다행스럽게도 그 입소했던 모든 분들이 음성 판단돼서 더 보람 있었겠어요. 아, 맞습니다. 저도 그 전날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잠을 거의 못 자고 거의 뭐 1시간 정도밖에 못 자면서 여러분들이 다 결과 좋게 나오길 기다렸는데 뭐 그날 다들 직원 전체 뭐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청취자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십니까? 기억나는 청취자 계세요? 청취자요? 예. 우선 청취자분 중에 제 방송을 듣기 위해서 의자 위에 천정이 있으니까 의자 위에 올라가서 귀를 대고 청취하셨다는 분 계셨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또 이제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조용히 시켜야 되고 방송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뭐 그거 관련해서 아이들 때문에 옆방과 밑에 방들 시끄럽게 계셔서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고 죄송하단 말 이런 까지도 써주셨습니다. 예, 이거 방송 한번 하게 되면 마이크 잡게 되면 놓는 게 쉽지 않은데 중독성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일상 돌아가셨는데 다시 마이크 잡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아니, 저는 그냥 제 일에 가는 거를 모토로 삼겠습니다. 네. 혹시 이 교민들분하고 연락처는 주고 받았나요? 나중에라도 그런 내용은 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신 교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환경에서 정부 합동지원반이 부탁드린 모든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교수였습니다. 3부 수저 마치고요. 4부 민심은 숫자다. 여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여론 분석센터장, 리얼미터 이특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난주 정당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제는 뭐 통합에서 미래통합당인데요. 지지율이 좁혀졌다면서요?
네,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3,21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6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이 39.9%로 지난주랑 비슷하긴 했는데 0.3%포인트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1.8%포인트 오른 32%, 지난주에 30.2%였는데, 민주당 상승 변화폭에 비해서, 하락 변화폭에 비해서 한국당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4.8%로 0.5%포인트 빠졌고요. 새로운 보수당 3.9%, 바른미래당 2.6%, 민주평화당 1.5%, 우리공화당 1.2%, 민중당 1.3%, 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신당 0.9%, 무당층 11.1%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당청 지지율이 뭐 지난주와 큰 변화는 없는데, 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가 하면 예.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갈등, 또 예. 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고발 논란, 예. 또 보수 3당의 통합 합의 소식 등이 당청에는 불리하게 그리고 보수 정당에는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 중에 임미리 교수 칼럼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하긴 했습니다만 이 논란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조금 떨어지고 한국당 지지율은 올라갔는데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이제 힘든데 정치 상황이었던 것이니까. 예. 지금 이 임미리 교수는 되게 이제 사실 이제 제야권에서 연구자로서 뭐 유명하긴 합니다. 뭐 대표적인 연구 논문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경기 동부 연합이라고 이제 그 노동계 쪽에 그 유명한 그룹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통합진보당 사태에 이제 관련됐었는데 그 기원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성남 뭐 이주민 관련한 데부터 유래를 찾아서 했던 그 연구를 이제 했던 분으로 유명한 분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 이제 그 정치적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했는데 이것이 외부로 왜 논란이 많이 됐냐 하면 과거에 만약에 이제 정동영 전 대표가 예전에 이제 열린우리당 때 노인들 폄하 발언을 했었어요. 그때는 유권자들이 노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파장이 컸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컸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진보 정당 또는 진보 정치인들이 지켜왔던 중요하게 생겼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가로막는 또는 훼손하는 이제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한 이제 반감들이 아마 논란을 더 키웠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말 자체의 법리적 차원에서의 문제점들은 저는 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지금 유권 해석으로 그것이 문제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권고 조치를 내리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문제가 뭐 없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어쨌든 여당으로서 방어해야 될 입장에서 논란이 커지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일단 민주당이 고발을 해서 후폭풍을 맞았다. 네. 그런데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에 사과 요구를 해서 다시 후폭풍이 퍼졌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 논란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는 뭐 여하튼 민주당이 크지는 않지만 0.3%포인트 이제 하락해서 상승하지 못했죠. 지난주에는 상승을 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좀 떨어진 수치가 발표가 된 건데, 사실 민주당에서 고발하기 전까지는 많은 국민들은 몰랐습니다. 이 칼럼을. 일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만 페이스북 통해서 좀 알 정도였는데 SNS 통해서 공유할 정도였는데 민주당이 고발하면서 이게 전국 이슈로 확대가 된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전략 전술적 면에서 좀 패착을 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프라이밍 이펙트가 생긴 거죠. 다 주목하게 됐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임미리 교수의 이제 과거 뭐 정치적인 행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진보 진영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또 막 조명하면서 지금 민주당 지지층도 약간 결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폭이 크지 않았고 이번 주 또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에는 과거 같으면은 또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은 이런 사건들 현상들이 있었을 때
잠깐 멈칫했다가 다시 결집하는 각자의 진영 결집력을 이제 보여왔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좀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단 지금 당내에서는 이낙연 종로 출마한 후보 전 총리도 그렇고 지금 반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오래갈 이슈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다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행착오가 된 것이고, 이 한국당에서는 무슨 호재를 잡았지만 이 지지율 상승의 요인은 뭐 임미리 교수 건보다는 3당 통합 이 부분이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민주당의 패착이었다. 전략적 실패였다. 이 부분인데. 고발 건만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용 센터장이 편의자격 언급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뭐 진보 언론, 보수 언론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민주당을 공격했는데 같은 편의자의 맥락에서 봤을 때 지난번 한겨레 신문 보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한겨레 신문과 기자를 고발했단 말이죠. 고소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그런 표현의 자유가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자기가 수장으로 있는데 자기 부하들한테 이거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보 언론, 보수 언론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차이점 어디 있을까요? 그건 뭐 지금이 선거 기간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제 여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상대 정당의 실수를 지금 포착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선거 국면에서의 지지층 결집이라든가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득표율을 제고시키는데 효과를 주는 것은 이미 이제 결집된 지지층 중에서 어떤 일을 잘해서 추가적인 득점 포인트를 얻기보다는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실책을 공세함으로써 상대방의 지지를 느슨하게 하는 이제 그런 반사 효과가 사실 선거 기간에 더 큰 위력을 발휘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 선거 기간에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아마 뭐 사안들 따지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민주당만 찍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뭐 정권을 심판하자, 야당을 심판하자 이런 얘기도 사실 대동소이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사실은 크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선거 기관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사실은 요 분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한편 뭐 최근 이제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해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의 결이 다른 흐름들이 약간 나타난 측면도 아마 이 사건을 뭐 진중권 전 교수가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크게 한다든가 이런 결이 좀 다른 흐름도 아마 사건의 확대를 가져온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택수 대표 이야기처럼 이 사건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붙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이 이슈는 크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기 이제 언중이의 또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양당의 지지율이 7.9%포인트 차인데 추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추세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좁혀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일시적 현상입니까? 좁혀진 거죠. 이제 한참 이제 조국 사태 때 당청 지지율이 좀 빠지고 한국당 지지율이 올랐을 때처럼 지금 지지율 격차가 많이 줄어든 건데 통상적으로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이 여당과 제1야당의 지지율은 좁혀집니다. 리얼미터건 한국갤럽이건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추세는 좁혀져 왔고 지금 근데 이제 4년 전과 비교하면 조금 더 좁혀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시적인 상황일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좁혀질지는 두고 봐야 될 텐데요. 이번 주에 이제 보수 3당이 오늘 또 통합 출범을 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이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난번 저희가 조사했을 때 또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그보다 좀 적은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처럼 이게 이 시너지가 안 나는 이유가 이제 결국 탄핵에 대한 평가를 갖고 오늘 유승민 전 대표가 또 오늘 행사에 참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껄끄러운 모양새들이 이 잠복해 있다라는 점에서 이 보수지만 아주 극우 세력들 또 보수지만 좀 합리적인 보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지금 아직까지 물밑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그 통합의 시너지보다는 여전히 이 잠복해 있는 갈등들 때문에 1 더하기 1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통합당의 컨벤션 효과. 일단은 어쨌든 이제 보수층에서 정당을 바꾸게 되면 다시 이제 그 원래의 지지율을 회복하는데 나오는 데는 약간 시간이 걸리는 특성을 좀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령자층이어서 이제 변화된 것에 대해서 이제 환경들을
수용하는 데까지 약간 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입에 익었던 자유한국당과 달라진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라든가 좀 추가적인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장은. 예. 그렇지만은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집중도가 더욱 높아지고 무당층이 갈수록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의 이제 무당층에는 어쨌든 과거 탄핵 국면에서 이탈했던 보수층이 무당층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면은 다소간 이제 미래통합당 하게 되면 시간은 좀 소요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등이 합친 정당의 지지율 수준은 아마 복원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이게 선거에서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거 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날만 내가 야당 특정당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 야당이라고 하는 도구를 그날만 들었을 뿐이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야당이 기본적인 프리미엄을 갖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긴 한데요. 다만 이제 그것이 지금 여당과의 격차가 워낙 큰 상황이고 또 이제 야당에 대한 이제 비토 정서가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시너지 효과 1+1이 그 이상이 되는 2 넘어서 3 되는 그 현상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유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지난주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조사인데요. 정권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을 처음으로 앞지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월 11일부터 13일 3일간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휴대전화, RDD 전화 면접 방식이었고요. 응답률이 14%,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 1월 달 조사에 비해서 2월 달 조사에서 정권 심판론 의견이 많이 늘어나고 야당 심판론이 줄어드는 그래서 물론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긴 한데 45%가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었고요. 43%가 야당 심판론 정확하게는 현 정부 지원위에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 쉽게 여당 심판, 야당 심판으로 이렇게 구분하자면 여당 심판이 45, 야당 심판이 43으로 2%포인트 여당 심판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이게 한 달 전 조사하고 다른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달 만에 민심이 정부 입안에서 정부 여당에서 조금 떠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정권 심판 내지는 정권 견제 뭐 이런 정서가 어쨌든 보수층 중심으로 또는 야권층 중심으로 일정 부분 이제 제법 힘을 발휘하면서 형성이 된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고요. 지금 이제 이 조사에서 사실 잘 봐야 되는 그 제목을 정권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약간은 이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공감도 이렇게 묻는데 사실 이 설문에서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 이렇게에 대한 공감도를 묻는 것이거든요. 선택지를 뽑게 한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 또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가 같은 말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의 뉘앙스는 현재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여요. 뭐냐 하면 심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심판하는 도구가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도구가 야당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어서 야당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을 정도가 돼야 심판 도구로서 적합하다라고 해서 심판론에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견제한다라고 하면 야당에 대한 불만족이 좀 있더라도 야당이라는 도구를 두는데 정부 여당에 대해서 또 심판을 해서 완전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견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강도가 낮춰지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이제 호응도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정부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에 대한 지금 공감도가 45% 나왔는데 이것을 바로 정권 심판론과 등치시키서는 이제 안 된다. 그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 지역별 편차를 보면요. 야당 심판론은 호남에서 앞서 있고 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충청권은 여당 정권 심판론이 앞서 있습니다. 결국은 전통적 텃밭에서 자신들의 표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수도권에서는 박빙란 말이죠. 서울이나 인천, 경기.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수도권에 지금 집중하려고 하는 모양새 보이고 민주도권에서 우리는 앞선다고 판단할 텐데 수도권에서 이렇게 박빙으로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뼈아플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단 하나의 조사 가지고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결국 전제가 1대1 구도가 되면은 보수가 약간 앞설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늘 그래왔듯이 영남권 또 충청권은 보수 정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던 게 사실이고요. 이제 호남하고 이제 수도권에서는 진보 계열이 좀 앞서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었는데 문제는 수도권이 만약에 1대1로 되면은 이제 팽팽한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1대1 구도는 사실 어렵죠. 지금 뭐 적어도 5개 정당 이상은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민의당으로 결정된 안철수 신당이 만약에 후보를 낼 경우에는 3%포인트 가량 지금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를 만약에 특정 후보가 가져가게 되면은 지금 45대 43 이 여당 심판 또 야당 심판 이게 박빙이거든요. 3%포인트를 누군가 가져가게 되면 결국에는 한쪽에는 뼈아픈 이 패배를 안겨줄 수 있는 구도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안철수 신당,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혹은 또 다른 대한신당 등의 또 다른 진보 정당 계열의 또 신당들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여하튼 이 수도권이 20대 총선에서도 그렇고 이번 총선에서도 초박빙 지역 대략 한 4%포인트 안팎의 한 50개 지역 선거구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예, 수도권이 초박빙 구도가 강해지고 그런 지역구가 많아진다고 하면 선거에 몇 %가 과연 참여하느냐 또 날씨는 어땠느냐 뭐 이런 것도 좌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뭐 날씨나 이런 여러 가지 외부 상황 변화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투표하러 가는 시간이라든가 교통편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워낙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도 투표소가 있고 해서 그런 이제 기후, 날씨 이런 것들은 영향과 미미해졌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긴 하고요. 지금 어쨌든 최근의 선거들을 보면은 다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탄핵도 거치고 하면서 투표 효능감이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총선든 투표율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흐름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중도층,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도층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한쪽 진영의 고정적인 지지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까 나왔던 사안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각 정당들이 어쨌든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표심이 스윙 현상을 보이고 있는 중도층들 의 지지가 다른 경쟁 정당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상당히 이제 신중해야 되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이제 이 바이러스 119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는 투표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렇겠네. 사실은 이게 종결이 분명하게 질병관리본부에 의해서 분명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종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 3월 중에 나오지 않게 될 경우에는 자녀를 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들 매우 민감하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본인은 영향이 없더라도 혹시 본인이 바이러스를 갖고 집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투표에 다소간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루빨리 종식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고 낮으면은 보수 정당 계열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구도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 2012년 총선 투표율이 한 54% 그리고 2016년이 58% 조금 늘어난 게 사실이고요. 만약에 60%를 넘어가면 저는 민주당에 불리하지는 않다. 유리하다고 단정 짓지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는 여성들한테 특히 굉장히 민감한 이슈거든요. 최근 들어서 여성 지지율 20대 혹은 30대 여성 지지율이 떨어졌던 거는 코로나19 이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떨어진 건데 과거에도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때도 대통령줄이 2주간에 10%포인트 빠질 때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그래서 투표 현장에 이 분노한 계층들은
마스크를 쓰고라도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분노의 강도가 게이지가 좀 낮은 연령대 계층들은 투표장에 덜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투표율이 낮다면 이게 덜 분노한 계층들, 특히 이제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덜 화가 난 30, 40대 여성들이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율로 따진다면 한 60%가 어떤 분기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60% 어떻게 보세요? 저 50% 후반대 투표율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투표율이 낮고 높음에 따라서 정당의 유불리가 지금은 이제 사라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그 말이 맞게 되려면 투표율이 낮았을 때 진보 계열의 정당 민주당이 승리하는 사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없으니까.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 참이다 그 진술이라고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고 여전히 높으면은 뭐 진보 중에 유리한 측면이 그 있죠. 공식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지난 문재인 박근혜 후보가 맞붙었을 때 투표율이 높았는데 보수가 이겼다. 이것 때문에 깨졌다는 얘기잖아요. 깨졌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역도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여전히 사실은 결집도 그 고령층 또는 보수층들의 결집도가 높아져서 그때 나타났던 현상인데 단순히 이제 투표율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그 명제는 투표율이 높았을 때 진보 정당이 유리하고 낮았을 때 보수 정당이 유리하다는 그 명제는 여전히 유효한 측면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뭐 컨벤셔널 효과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도로 새누리당 이런 얘기도 들고 하기 때문에 안철수 쪽과 합치는 것도 당연히 고려할 것 같습니다. 쉽진 않아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안철수 전 대표가 일단 보수 통합과는 선을 긋는 여러 의사표명을 수차례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보수 쪽과의 통합은 이번 총선만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전 대표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지향점이 총선보다는 대선에 있지 않을까.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여전히 이제 대선 주자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 통합의 한 축으로 참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창당 작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안철수 신당에서 국민당에서 이제 국민의당으로 이름이 변화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튼 많은 주목 효과를 났죠. 안철수 신당이 지금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뭐 대략 아까 말씀드린 한 3%포인트 안팎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민당보다는 전 국민의당이 오히려 이 환기 효과는 더 높다고 봅니다. 국민의당 하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생각이 나고 녹색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국민당은 사실 예전에 정주영 현대그룹 전 회장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뭐 국민의당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아무튼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은 뭐 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중도 세력 중에서 3%포인트의 파이는 가지고 갈 것이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이 기준점이 뭐 5석 이상 아니면 3%포인트의 득표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전히 이번 총선에서 뭐 대선을 염두에 두지만 총선에서 어느 정도 역할은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 절반인 무당층이다. 그래서 우리가 승산이 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미래통합당과 합치는 것, 이것을 이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들어가게 되면 본인의 대권주자로서 어떤 위상이 더 약화될 수밖에 없고 보수에 이제 종속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다만 이제, 선거 과정 중에서의 협력이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또는 중앙당 차원에서 다른 정당과의 연대 통합 또는 이제 연대 이런 것은 없겠지만 개별 지역구 차원에서 지역구에서 후보들 간에 이제 후보 단일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승리를 위해서 아마 그 후보들이 자체적으로 후보 단일화 등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의 또는 후보 차원에서의 후보 단일화 또는 연대 등은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자,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형으로 만든 정당이죠. 미래한국당. 선관위가 당명 등록을 허용했고 한국당 의원들이 하나둘 이적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 비례 위성정당이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할 것이냐. 일단 미래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은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파급 효과 있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이 비례 후보들을 하나도 안 내고 또 미래한국당의 의원들을 많이 구워주기를 하면 적어도 두 번째나 세 번째 투표용지에 자리를 위치할 거고 거기에 투표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선거에서 한국당이 만약에 뭐 꽤 약진을 해서 많은 의석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비례해서 가져갈 의석이 적겠지만 어떤 지역구 의석이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팽팽할 것이고 고전한 지역구도 여전히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남은 준 연동형 50%에서 적지 않은 비례 의석을 가져갈 것이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하나 변수는 뭐냐면 우리공화당에서 이탈한 친박신당,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의 친박신당이 이삭줍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향후 본격적인 컷오프 의원들이 발표가 될 텐데 공천을 못 받은 의원들이 이 미래한국당으로 가지 않고 친박신당으로 가고 또 3월 달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친박신당이라는 당명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허락을 받았다 뭐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교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친박신당 입장에서 미래한국당을 찍지 말고 친박신당을 찍어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친박신당이 또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미래한국당의 어쨌든 위력은 미래한국당만의 어쨌든 득표율로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준연동형제에 포함되는 30석의 이제 배분을 따지는 것인데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정당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에서는 의석을 별로 가져가지 못하지만 비례 정당 득표율에서는 일정 수준으로 득표할 만한 정당들 그걸 따져보면 이제 방금 얘기하신 이제 미래한국당,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정의당 그다음에 안철수 신당으로 불리는 이제 국민의당으로 불리는 이제 안철수 신당 요 세 개 정당 정도가 아마 그 30석을 놓고 유의미하게 경쟁하는 정당인 것으로 전망이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랬을 때 정의당과 그 국민의당이 얼마나 정당 득표율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미래한국당이 30석에서 배분되는 의석수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등의 선전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미래한국당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뭐 분석에 의하면 두 자릿수도 가능하지 않겠냐 미래한국당이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상당히 깝깝해지겠습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지금 천명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비례의석을 단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비례의석이 47석인데요. 30석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준연동형제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17석이 남는데 그것은 이른바 이제 병립형이라고 해서 기존 형태대로 이제 각 정당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준연동형제 30석과 상관없이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는 한 뭐 5석 내외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아마 예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이렇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